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도는데요. 제 나이 올해 72입니다. 이제 정말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는 노인이죠. 하지만 3년 전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매일 밤 그 일을 떠올리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첫 만남과 결혼. 제 남편 박철수. 그 사람과 저는 1972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3, 그 사람은 26이었죠.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으니까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직함도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셨죠. 좋은 신랑감이다. 잘 살 것 같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석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말로만 화를 냈는데 점점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집안 청소를 제대로 안 했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의 시작. 첫 번째로 맞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1973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음식 내놓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밥을 한다는 거야?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고함을 질렀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았어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죠. 그때는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일이니까 참아라.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탄생. 1974년에 첫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아이가 생기면 그 사람도 변하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끄럽다, 애 울음소리 좀 그치게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밤에 애가 울면 저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겨울에 애를 업고 밖에 나가 계단에 앉아서 달래던 날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를 안고 한강에 몸을 던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회사 다니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귀찮다는 듯이 손만 휘저었어요. 둘째 딸의 탄생과 더 심해진 폭력. 1977년에 둘째 딸 지혜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실망했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뭐하러 딸을 낳았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딸을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밥은 제때 안 차려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기 돌보고 큰애 돌보고 밥 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폭력이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집에 오면 더 거칠게 저를 때렸어요. 이년아 딸을 낳아가지고 하면서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저녁을 못 차렸다고 이불째 저를 끌고 나가서 때렸어요.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5살 민수가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아빠 다리에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민수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바람과 배신. 198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친다, 회식 있다면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 양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명함 뒤에 오빠 사랑해요라고 쓴 메모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술 마시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바람이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당신이 여자답게 행동했으면 내가 밖에 나갔겠어? 집에서 맨날 질질 짜고 애들이나 돌보고 누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혼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혼? 좋아. 그런데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너는 한 푼도 없이 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감히 이혼한다고 하면 너네 집안 식구들한테 다 알릴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게다가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그 뒤로도 그 사람은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여자가 자주 바뀌었어요. 집에는 더 안 들어왔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저는 아이들 먹일 돈이 없어서 밤에 공장에서 부업을 했어요. 낮에는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학창 시절. 큰아들 민수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말이 없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민수가 요즘 학교에서 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민수가 싸움을 하다니. 집에 와서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싸웠니? 그랬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엄마, 나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될 거야. 절대로. 나는 아빠가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엄마 욕했어. 그래서 때렸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빠가 집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겠어.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 때리고. 그게 아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민수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가정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반항. 둘째 지혜는 오빠와는 달랐어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술 먹고 와서 저한테 손찌검을 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지혜가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를 때리려고 했는데 지혜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때려보세요. 때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고 학교에도 다 알릴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가끔 들어와도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왜 이혼 안 해요? 저런 인간이랑 왜 살아요? 지혜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라고만 했죠. 셋째 성민의 탄생. 1985년 40살이 되던 해에 뜻밖의 셋째 아들 성민을 낳았습니다. 사실 낙태를 생각했어요. 이런 가정에 아이를 또 낳는다는 게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하지만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느끼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낳기로 했죠. 그 사람은 또 애를 낳는다고? 미쳤어? 라고만 했어요. 성민이는 순둥이였어요. 울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형과 누나가 정말 예뻐했어요. 특히 지혜는 성민이를 인형처럼 돌봤습니다. 그 사람은 성민이한테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커가면서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어려서부터 형과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때렸어. 그리고 바람도 피웠어. 성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방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 안 해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췌장암이래라고 말했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저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알렸어요. 민수는 그래서요? 저한테 왜 알려주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이제야 벌 받는 거네요 라고 했어요. 성민이만 아빠가 많이 아픈가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병원 생활.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해요? 우리한테 아버지 노릇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 사람은 많이 약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도 엄청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울더니 내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당신한테, 애들한테. 라고 했어요. 애들 좀 데려와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사과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한테 연락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했어요. 임종의 순간. 2020년 3월 15일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아이들이 왔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끝났네요 라고만 했어요. 지혜는 영정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민이만 아빠, 편히 쉬세요 라고 했어요. 사흘장을 치르는 동안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 몇 명과 친척들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손자. 민수는 35에 늦게 결혼했어요. 절대 결혼 안 한다던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들 준호를 낳았죠. 준호는 제 첫 손자였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정말 잘 키웠어요.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준호한테 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준호한테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민수의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갑작스러운 병. 2021년 여름, 준호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었어요. 그것도 예후가 좋지 않은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겨우 3살인데 왜 우리 애가.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예쁜 손주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다니. 항암 치료의 시작. 준호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항암제를 맞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얼굴이 붓고 토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준호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준호 곁을 지켰어요. 엄마, 준호가 낫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악화되는 상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검사를 받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혈연 기증자를 찾아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를 살려주세요. 2022년 1월 준호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염이 되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준호는 아직 너무 어린데. 제발, 제발. 중환자실 밖에서 민수가 벽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첫 번째 꿈.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하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철수?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평생 못된 짓만 했어. 당신한테, 애들한테. 나는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어. 그냥 짐승이었어. 그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내가 한 짓들 때문에. 하지만 준호만은 살려야 해. 남편의 간청. 준호는 내 손자야. 내가 평생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 노릇 못했어.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준호를 데려갈 순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준호는 살아야 해. 그리고 민수도, 지혜도, 성민이도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한 번 주어졌어. 내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 준호를 살릴 수 있어.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아마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을 안 해서 이번 한 번은 허락받은 것 같아. 눈물의 고백. 그 사람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여보,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 아니,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인지. 죽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인간한테 매일 맞고 살면서도 애들 키우고 나를 끝까지 지켜줬잖아. 그런데 나는 인간도 아니었어. 민수한테도, 지혜한테도, 성민이한테도 아버지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어. 애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나도 나를 미워해. 하지만 준호만은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다 됐어. 나가야 해. 여보, 애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잠깐, 당신. 제가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내일 아침에 깰 거야. 걱정하지 마. 꿈에서 깨어나. 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꿈.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표정, 눈물.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준호는요? 아, 할머니. 준호는 아직.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밤새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아침의 소식. 다음 날 아침 7시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준호 보호자 계십니까? 민수와 며느리가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방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활력 징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준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호야, 준호야. 민수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 그날 오후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아버지 봤어. 뭐라고?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런데 사진으로만 봤던 할아버지랑 똑같았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미안하대. 그리고 준호는 아직 갈 때가 아니래. 더 살아야 한대.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어. 그랬더니 아프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울면서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아빠한테도 고모한테도 작은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꾼 꿈과 똑같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의학적 기적? 의사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제 남편이 해준 거라고. 그 뒤로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나왔고 한 달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3개월 후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은 5년 후에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도는데요. 제 나이 올해 72입니다. 이제 정말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는 노인이죠. 하지만 3년 전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매일 밤 그 일을 떠올리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첫 만남과 결혼. 제 남편 박철수. 그 사람과 저는 1972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3, 그 사람은 26이었죠.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으니까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직함도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셨죠. 좋은 신랑감이다. 잘 살 것 같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석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말로만 화를 냈는데 점점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집안 청소를 제대로 안 했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온갖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의 시작. 첫 번째로 맞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1973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음식 내놓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밥을 한다는 거야?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고함을 질렀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았어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죠. 그때는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일이니까 참아라.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탄생. 1974년에 첫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아이가 생기면 그 사람도 변하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끄럽다, 애 울음소리 좀 그치게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밤에 애가 울면 저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겨울에 애를 업고 밖에 나가 계단에 앉아서 달래던 날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를 안고 한강에 몸을 던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회사 다니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귀찮다는 듯이 손만 휘저었어요. 둘째 딸의 탄생과 더 심해진 폭력. 1977년에 둘째 딸 지혜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실망했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뭐하러 딸을 낳았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딸을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밥은 제때 안 차려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기 돌보고 큰애 돌보고 밥 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폭력이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집에 오면 더 거칠게 저를 때렸어요. 이년아 딸을 낳아가지고 하면서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저녁을 못 차렸다고 이불째 저를 끌고 나가서 때렸어요.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5살 민수가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아빠 다리에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민수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바람과 배신. 198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친다, 회식 있다면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 양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명함 뒤에 오빠 사랑해요라고 쓴 메모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술 마시고 들어온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바람이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당신이 여자답게 행동했으면 내가 밖에 나갔겠어? 집에서 맨날 질질 짜고 애들이나 돌보고 누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혼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혼? 좋아. 그런데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너는 한 푼도 없이 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감히 이혼한다고 하면 너네 집안 식구들한테 다 알릴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게다가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그 뒤로도 그 사람은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여자가 자주 바뀌었어요. 집에는 더 안 들어왔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저는 아이들 먹일 돈이 없어서 밤에 공장에서 부업을 했어요. 낮에는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학창 시절. 큰아들 민수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말이 없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민수가 요즘 학교에서 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민수가 싸움을 하다니. 집에 와서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싸웠니? 그랬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엄마, 나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될 거야. 절대로. 나는 아빠가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엄마 욕했어. 그래서 때렸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빠가 집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겠어.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 때리고. 그게 아빠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민수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가정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반항. 둘째 지혜는 오빠와는 달랐어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술 먹고 와서 저한테 손찌검을 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지혜가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를 때리려고 했는데 지혜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때려보세요. 때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고 학교에도 다 알릴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가끔 들어와도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왜 이혼 안 해요? 저런 인간이랑 왜 살아요? 지혜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라고만 했죠. 셋째 성민의 탄생. 1985년 40살이 되던 해에 뜻밖의 셋째 아들 성민을 낳았습니다. 사실 낙태를 생각했어요. 이런 가정에 아이를 또 낳는다는 게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하지만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느끼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낳기로 했죠. 그 사람은 또 애를 낳는다고? 미쳤어? 라고만 했어요. 성민이는 순둥이였어요. 울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형과 누나가 정말 예뻐했어요. 특히 지혜는 성민이를 인형처럼 돌봤습니다. 그 사람은 성민이한테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커가면서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어려서부터 형과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때렸어. 그리고 바람도 피웠어. 성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방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 안 해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췌장암이래라고 말했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저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알렸어요. 민수는 그래서요? 저한테 왜 알려주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이제야 벌 받는 거네요 라고 했어요. 성민이만 아빠가 많이 아픈가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병원 생활.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해요? 우리한테 아버지 노릇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 사람은 많이 약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도 엄청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울더니 내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당신한테, 애들한테. 라고 했어요. 애들 좀 데려와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사과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한테 연락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했어요. 임종의 순간. 2020년 3월 15일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아이들이 왔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끝났네요 라고만 했어요. 지혜는 영정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민이만 아빠, 편히 쉬세요 라고 했어요. 사흘장을 치르는 동안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 몇 명과 친척들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손자. 민수는 35에 늦게 결혼했어요. 절대 결혼 안 한다던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들 준호를 낳았죠. 준호는 제 첫 손자였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정말 잘 키웠어요.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준호한테 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준호한테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민수의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갑작스러운 병. 2021년 여름, 준호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었어요. 그것도 예후가 좋지 않은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겨우 3살인데 왜 우리 애가.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예쁜 손주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다니. 항암 치료의 시작. 준호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항암제를 맞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얼굴이 붓고 토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준호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준호 곁을 지켰어요. 엄마, 준호가 낫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악화되는 상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검사를 받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혈연 기증자를 찾아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를 살려주세요. 2022년 1월 준호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염이 되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준호는 아직 너무 어린데. 제발, 제발. 중환자실 밖에서 민수가 벽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첫 번째 꿈.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하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철수,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평생 못된 짓만 했어. 당신한테, 애들한테. 나는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어. 그냥 짐승이었어. 그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내가 한 짓들 때문에. 하지만 준호만은 살려야 해. 남편의 간청. 준호는 내 손자야. 내가 평생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 노릇 못했어.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준호를 데려갈 순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준호는 살아야 해. 그리고 민수도, 지혜도, 성민이도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한 번 주어졌어. 내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 준호를 살릴 수 있어.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아마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을 안 해서 이번 한 번은 허락받은 것 같아. 눈물의 고백. 그 사람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여보,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 아니,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인지. 죽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인간한테 매일 맞고 살면서도 애들 키우고 나를 끝까지 지켜줬잖아. 그런데 나는 인간도 아니었어. 민수한테도, 지혜한테도, 성민이한테도 아버지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어. 애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나도 나를 미워해. 하지만 준호만은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다 됐어. 나가야 해. 여보, 애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잠깐, 당신. 제가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내일 아침에 깰 거야. 걱정하지 마. 꿈에서 깨어나. 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꿈.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표정, 눈물.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준호는요? 아, 할머니. 준호는 아직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밤새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아침의 소식. 다음 날 아침 7시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준호 보호자 계십니까? 민수와 며느리가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방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활력 징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준호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호야, 준호야.
민수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 그날 오후 준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아버지 봤어. 뭐라고?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런데 사진으로만 봤던 할아버지랑 똑같았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미안하대. 그리고 준호는 아직 갈 때가 아니래. 더 살아야 한대.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어. 그랬더니 아프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울면서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아빠한테도 고모한테도 작은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꾼 꿈과 똑같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의학적 기적? 의사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제 남편이 해준 거라고. 그 뒤로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나왔고 한 달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3개월 후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은 5년 후에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민수의 눈물. 준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 어느 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묘지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 섰을 때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민수예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 아빠를 너무 미워했어요. 죽을 때도 곁에 안 갔어요. 아빠가 저한테, 우리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빠잖아요. 준호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꿈에서 아빠를 봤대요. 아빠가 손을 잡아줬대요. 그게 진짜였나 봐요.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준호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빠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셨을지도 몰라요. 아빠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혜 용서, 지혜도 변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묘 가보고 싶어요. 묘지에 함께 갔어요. 지혜는 아버지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아빠, 저 지혜예요. 그 못된 딸. 나 아빠한테 정말 나쁜 말 많이 했죠?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아빠가 정말 싫었어요. 엄마 때리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빠도 뭔가 잘못된 거였겠죠. 아빠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겠죠. 아빠가 준호를 살려줬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준호를 살려준다고 했다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믿고 싶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나, 아빠 용서할게요. 늦었지만, 용서할게요. 성민이의 이해. 막내 성민이는 늘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에 대해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나도 아빠가 궁금했어요. 형이랑 누나는 아빠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나는 그냥 무관심을 받았잖아요.
어떤 게 더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죽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빠도 외로웠을 거라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게 아빠 잘못이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해요. 준호 일은 진짜 신기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엄마가 꿈 얘기해 줬는데 나는 믿어요. 아빠가 정말 준호를 도와준 거라고. 아빠, 마지막에 좋은 일 하셨네요.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후의 밤, 준호가 완전히 회복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또 꿈을 꾸었어요. 아니, 이번에도 꿈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름다운 정원에 있었어요. 꽃들이 가득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어요.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왔구나. 평화로운 대화.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 준호가 살아서 애들도 조금씩 마음을 풀어주고 덕분에 조금 편해졌어.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평생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병원에서도 장례식 때도 죽고 나서도 당신은 정말 천사야. 천사는 무슨, 나도 당신을 많이 원망했어요. 알아. 그럴 자격이 있어. 근데, 그래도 날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잖아. 그게 나한테는 큰 의미였어. 애들이 묘에 왔어.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다 봤어. 민수가 울면서 사과하는 거, 지혜가 용서한다고 한 거, 성민이가 이해한다고 한 거. 다 봤어. 나 정말 기뻤어. 애들이 날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애들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놨다는 게 그게 기뻤어. 미움을 안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마지막 인사. 이제 나가야 해.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어디로? 멀리.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평화로워. 준호도 살렸고 애들도 조금은 나를 이해해주고.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해? 나는 잘 지낼 거예요. 손주들도 보고 애들도 챙기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랑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지만 사랑했어. 서툴고 못났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미워하기도 했지만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미소 지으며 사라졌어요. 안녕, 여보. 그리고 저는 깼습니다. 현재의 우리 가족.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성민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약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마다 남편의 묘에 같이 갑니다. 아이들도 함께 가요. 그리고 각자 아버지한테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빠, 준호 때문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빠, 저 딸 낳았어요. 아빠, 손녀예요. 아빠, 저 결혼해요. 아빠도 축하해 주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저는 울컥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깨달음.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움을 안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남편은 평생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물론 그게 폭력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한 일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 후회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준호를 살린 일이 진짜 남편이 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의학적 기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저도 5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쳤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움은 독약 같아서 나를 갉아먹거든요. 그렇다고 폭력이나 학대를 참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벗어나야 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72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을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마음속 한편에 있던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 대해 나쁜 기억만 갖지 않았으면 해요. 할아버지가 나를 살려줬어라는 그 기억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못된 아버지, 못된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어서야 진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미움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